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불교의 종파에 관한 연구, 오늘 이 시간에는 법상종을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상종, 이미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중국에 들어와서 이 법상종을 창시한 인물은 현장법사라고 부르는 이고, 원래 이 법상종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가차라, 유가유식이라고 우리가 통상 한문으로는 번역을 합니다만은, 그 학파는 무착세친이라고 부르는 두 분 친형제님에 의해서 개설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어난 연대는 보면은 용수보살의 중관학파보다는 조금 후대이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동시대에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유가유식학파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의 교설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중관학파와 대립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관학파에서는 모든 것을 공과 중, 이 삼지의 논리로 해석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의 중도를 제시한다고 해서 흔히 우리가 중관학파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식불교에서 주창하는 것은, 물론 유식불교에서도 공이라고 하는 설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보다 액센트를 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음, 우리들의 의식 세계를 주도하는 마음이야말로 만유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체, 특히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마음의 주체가 되는 것은 여덟 번째 근본적인 의식인 아라야식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들의 이 현상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이른바 아니비설심이라고 부르는 다섯 가지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평가되고 해석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론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용수의 중관학파와 무착을 중심으로 하는 유가유식학파는 설명의 방법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결코 이 둘이 상반된 것을 제안하고 서로 다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가유식에서 강조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체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면에서는 역시 중관학파에서 말하는 공관과 일치합니다. 완전하게 사상적으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표현의 방법에서 중관학파가 공을 강조하는 것을 유가유식학파에서는 지나친 공의 강조가 혹시라도 허무 공관에 빠져들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해명하기 위한 진실한 있음이라고 하는 유식, 오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결코 이 둘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승불교를 이론적으로 완성시킨 두 학파는 용수의 중관학파, 이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유가유식학파, 이 둘이 가장 근본이 되는 받침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를 버텨온 힘이거든요. 이 중관과 유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상이 바로 법화열반에서 주장하는 법신사상, 또 그리고 화엄에서 설명하고 있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세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이른바 열애장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가유식
학파라고 부르는 것을 중관학파에 대한 반론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겉만 본 판단이고, 그 내부까지를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는 절대 그와 같은 위험한 발상은 생길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현장 스님에 의해서 중국에서 새로운 종파로 등장했을 때에는 법상종이라고 그랬는데, 법법자하고 서로상자를 썼으니까 우리말로는 법의 모습이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아유식에서 아주 세밀하게 이 현상세계를 분석하고, 사실 이 현상세계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와 부파불교에 있어서 이미 구사론 같은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불교 학문의 범위 가운데 하나로 발전시켜 왔던 것인데, 이걸 좀 더 심화시킨 것이죠,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의 모습을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법상종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 이 법상종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현장에 의해서 이제 설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중국에서도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불교 종파로서 성장하게 되는데, 시대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이 법상종의 교리가 안의 내부에서 조금 대립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의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인간 의식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아니비설신 5가지 아닙니까? 이 5가지의 감각기관을 관장하는 것이 6번째니까 제6의식,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제6의식을 또 컨트롤하는 것은 제7마나스, 그리고 제7마나스를 최종적으로 다시 관장하는 것은 제8아라야식이다. 이렇게 현장 스님 때까지는 설명이 되어 왔다는 것인데, 이 제8아라야식보다도 더 심층적인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제8아라야식 다음이기 때문에 제9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9식을 아말라라고 불렀는데, 이 아말라식이 제8아라야식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법상종 학파가 생기고, 아니다, 제8아라야식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작은 분파인 것 같으면서도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를 가진 다툼들이 있어 왔고요. 또 법상종에서 갈리게 되는 또 하나의 근본 원인은 뭐냐 하면은, 실천의지의 면에서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일성개불설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일천제라고 하는 것은 이차안티카라고 하는 인도 말을 옮겨 쓴 것인데, 일천제라고 하는 말은 뭐 흔히 이제 우리 말로 번역을 했을 땐 부도중생, 도저히 성불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런 존재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인데, 이 중생의 성불의 태도에 있어서 일성개불설이 있고 일천제설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얼핏 생각하면은, 모든 이 세상의 중생이 일체중생 시류불성인데 일성개불설이 맞지, 일천제설이라는 것은 당치도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가지실 분이 계실 텐데, 이 일천제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은 현실적인 인간관이에요. 이념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중생은 다 성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성불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생에서는 성불이 안 되고 몇 겁을 더 선행을 쌓아야 성불할 수 있다고 보는 일천제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마음 구조와 그에 따른 인격 형성을 현실적으로 이해할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일천제설인데, 이 법상종의 창시자인 현장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일천제설을 지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도저히 성불 못하는 구제 불능의 중생도 있을 수 있다. 아비 무간업을 지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불할 수 있겠는가라는 반문을 하면서, 물론 이분들은 지금 생에서는 안 되고 다음 생에서는 성불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게 현장 스님의 주장인데, 반면에 일성개불설을 완강하게 주장했던 육아유식 학파의 학자들 가운데에는 신라 출신의 원측대사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이 원측이라고 하는 분, 상당히 그 법상종의 발전과 교학적인 어떤 그 대립의 면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현장 스님을 능가할 정도의 학식과 그리고 수행 의지를 지녔던 뛰어난 고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원효 스님이 617년생인데 원측법사가 614년생이니까 원효 대사보다는 3년 정도 선배인 셈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원효나 의상에 비해서 덜 알려진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분이 대부분의 생애를 중국에서 보냈고, 또 입적하신 것도 중국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기록은 중국 측에서 뭐 송고승전이라든지 또는 기타의 다른 고승전들에 나타날 때에는 서명사의 원측법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명사라고 하는 절은 그 원래는 이제 그 중국의 당시 수도였던 장안, 이제 지금은 서안이라고 부릅니다만, 거기 있었던 절이거든요. 그곳에 오래 머물러 계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태어난 것은 신라 사람이지만은 활약은 중국에서 하셨어요. 이분의 고향은 어디냐 하면은 경주에 있는 모량이라고 하는 데가 이분의 고향입니다. 이 모량에 인물이 많이 났어요. 원측법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불국사 석굴암을 창건했던 김대성 같은 분도 모량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량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마는 8살 때의 양반이 뭐 왜 중국으로 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곳에서 출가하고 그곳에서 육아유식의 학파로서 현장 대사가 인도에서부터 중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이미 이분은 중국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법상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었던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 논구를 했던 분인데,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현장과 대립된 이론을 전개했다고 하는 점에서 중국 불교에서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 양반 아무래도 신라 사람이다가 보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 사람이 현장 스님의 반기를 들고 그분의 이론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뭐 그래서 이 원측대사의 어떤 업적이나 생애를 기록한 송거승전에 보면은 아주 원측법사를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여요. 뭐 이를테면 이런 게 있어요. 이 현장 법사가 인도에서 유식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대한사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인도에서 배워온 유식 학설의 정수를 강의를 하는데, 원측법사가 그 마루 밑으로 그러니까 이제 현장이 강의하는 밑에
집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강을 했다는 거죠. 강의를 훔쳐 듣고 난 다음에 강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바깥으로 나와서 현장한테 배운 그 이론을 만방에 고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것을 깨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아주 그 원칙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모함을 하는데, 또 어떤 때 그 구절에는 정반대로 당시 현장이나 이제 그 원칙법사가 활동했을 때가 측천무후가 집권했을 때거든요. 근데 이 측천무후가 원칙대사를 너무도 존경해서 대궐에 모셔다가 수시로 법문을 들었다고 그래요. 원칙스님의 법문을 듣는데 마치 이분을 대하는 것이, 측천무후가 대하는 것이 생부를 대하듯이, 산 부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공경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앞에 강의 도둑질하고 그것을 그냥 그 만방에 공포했다고 하는 도강설과 비교해보면 이건 완전히 180도가 틀린 그런 그 기록을 남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이것은 의도적으로 신라 사람인 원칙대사를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중국인들의 텃세에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불행하게도 이제 그곳에서 입척하신 이 원칙대사의 그 부도도 중국에 모셔져 있는데, 제일 가운데에 현장법사를 모시고 그 오른쪽으로 원칙대사를 모시고 그 옆으로는 또 이 현장대사의 법을 이어서 2대 법상종의 종주로 등극했던 바로 규기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죠. 이 양반을 이제 모시고 해서 이런 그 세 부도를 한꺼번에 모신 것이 눈에 띕니다만은, 참 우리들 입장으로 봐서는 씁쓸한 그 기억을 이제 지울 길이 없고,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원칙이 중국에서부터 굉장한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증거는 뭐냐 하면은, 이분이 쓰셨던 해신밀경소가 10권짜리가 있는데 그 10권짜리의 마지막 9권째까지는 다 이제 현존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그 10번째의 것이 분실됐어요. 없어져 버렸는데, 저는 이것이 없어져 버린 것이 의도적인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분의 저술은 9권만 전해져 내려오고, 다행히 원칙대사의 10권 저술이 전부 다 티베트 말로 번역이 되어서 티베트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일본의 위대한 불교학자였던 이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전하문으로 그렇게 쓰는데, 그 이나바라고 하는 이가 원칙 스님의 해신밀경소에 대한 복원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티베트 말에서부터 한문으로 다시 재번역을 한 거죠. 재번역을 해서 그걸 냈는데, 참 그 책을 옛날에 보면서 참 저는 불교학도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원칙법사가 그렇게 위대한 분인데 이분의 저술이 일실된 것, 없어져 버린 것을 일본 학자가 복원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학자들은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런 죄책감이 들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이분은 굉장히 중국 불교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굳건히 육아유식의 전통을 지켜왔고, 또 이 원칙의 유식종, 법상종은 우리 신라로 전래되어서 신라의 태현, 경흥,
이런 분들에게 이어지는 찬연한 우리 한국 육아의식종의 전통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규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규기라고 하는 분은 중국 법상종의 이대조입니다마는 굉장히 아주 독특한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현장 스님이 이제 인도에서 귀국하고 난 다음에 아시는 대로 많은 인도말로 된 불교 경전들을 가지고 중국으로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걸 번역하는 작업에 몰두하게 되는데, 사실 이 방대한 대장경을 현장 스님이 혼자 힘으로 번역한다고 하는 것은 일생을 거쳐서 해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반야바라밀경이 600권입니다. 600권짜리예요. 600권짜리를 매일 360날 10년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운 인도말을 가지고 중국말로 번역하는 일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용수보살이 쓴 중론이나 대지도론 같은 것도 전부 1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장법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기록에 그것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이분이 이제 귀국하자마자 인도말 공부에 관심 있는 학인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하면 거기서 현장법사가 실제로 이제 면접도 하고 시험도 치르고 해서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는 제일 먼저 뭘 가르쳤을까요? 보나마나 초급 산스크리트어 가르쳤겠죠. 초급으로 가르쳐서 한 6개월쯤 지나고 이게 이제 네바나가리라고 부릅니다만 그거에 익숙해지고 단어도 좀 이해하고 사전도 좀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면 그 다음에 중급 산스크리트 반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거기서 또다시 연찬을 하고 마지막에는 몇 년 코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급 산스크리트 반을 만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현장법사가 경전 강독을 합니다. 인도말로 된 걸 가지고 강독을 하고 거기서 익히고. 그래서 거기서 배출한 그런 분들을 아주 중시하고 경전 번역의 일꾼으로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번역을 해내면 그 번역의 마지막 완전 교정이라고 하는 OK 교정이라고 우리가 특히 얘기합니다만 이건 현장 법사가 하죠. 현장 스님이 해서 거기서 OK를 받으면 그게 이제 비로소 하나의 어떤 글로서 표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현장 법사는 이 외국어를 특히 인도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참 필요로 하고 그분을 찾아가지고 전 중국을 다니면서 혹시 외국어 잘하는 젊은이가 있나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규기라고 하는 천재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몇 마디 물어보니까 아이 정말 아주 영민해요. 그래서 이분한테 현장 법사가 말했습니다. 너 나를 따라서 장안으로 가지 않으면 거기 가서 불경을 번역하는 일을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대우도 잘해줄 거고 또 먹고 자고 하는 것도 편안하게 해줄 테니까 가지 않으련. 그랬더니 규기가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현장 법사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저 다 좋은데 제가 들으니까 스님들은 뭐 평소에 고기도 안 잡수고 술은 물론 멀리하고 또 이 스님네들은 결혼도 안 한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자고 그 다음이 술이고 고기고 그런데 이거를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스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장법사가 아주 파격적인 그 제안을 합니다. 좋다. 네가 그렇게 못 버리겠다면 너 술 마시고 고기 먹어라. 그리고 장에 가라. 그렇게 해서라도 규기를 꼭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으로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고 그랬는데 큰 스님이 그걸 허락을 했으니까 꼼짝 못하고 이제 붙잡혀서 장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규기는 장안에 와서 머리를 깎고 비구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승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켰어요. 매일 술 퍼먹고 기생들하고 놀고 뭐 이런 일을 계속하고 해서 이제 많은 그 승가에 있었던 다른 스님들의 비난도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굉장히 역시 그 현장의 눈이 밝아서 참 그 어학의 천재예요. 어학의 천재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10년 걸려 할 일을 한두 달에 다 끝내버리고 정확한 번역을 하고 그래서 참 모든 사람들이 규기화상을 존경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뭔 줄 압니까? 삼거화상이에요. 수레가 셋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분은 어디 갈 때마다 꼭 수레 셋을 같이 자신의 행차할 때 끌고 다녔어요. 첫 번째 수레에는 뭐가 들었느냐면 대장경이 들었어요. 이 양반 번역을 하는 것이 직업이니까 인도말로 된 대장경을 하나 가득 싣고요. 두 번째는 뭐가 들어있느냐? 기생이 하나 가득 들어있어요. 여자 없으면 못 산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세 번째 수레에는 술하고 고기가 잔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지키지 말아야 될 약속은 철떡같이 지키면서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삼거화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제 나중에 규기화상이 자신의 그 철없는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제 이런 그 불가에서 그 많은 일을 하지 않아서 정말 청정한 비구가 된다 하는 걸로 끝납니다만은 아무튼 무척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규기가 법상종을 크게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여러 가지의 면에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은 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인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원칙법사의 계통을 이었던 그런 이제 많은 고성들, 제가 앞서는 태현과 이제 경흥 이렇게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한국의 법상종을 크게 일으켰다라고 했는데 일본에서도 이 한국의 육아유식종의 가르침들이 많이 전파가 되어서 일본 육아유식종의 중흥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한국, 특히 신라의 유교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원측대사, 이분 참 존경할 만한 분이고 유식의 학성으로서 해신밀경소 또 인왕경소라고 하는 중요한 저술도 남겼는데 이런 저술들을 통해서 아주 위대한 학생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분의 전기에 보면은 이분은 8살 때 중국으로 건너가서 특히 외국어에 능통해서 6개국어에 능통했다 이런 그 기록이 나오는데 글쎄 이분이 그 당시에 6개국어를 어떤 말이었을까 궁금증이 나는데 물론 뭐 한국 사람이니까 아무리 어렸을 때지만 한국말 잘했을 거고 중국에 평생을 살던 분이니까 중국말도 잘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인도말의 산스크리트나 팔리어 같은 거 잘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티베트 말도 이분이 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과 인접국이고 이미 원측대사 때에 중국에서의 교류가 있었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 5개 정도는 유추가 가능한데 마지막 한 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학의 천재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분이 현장법사가 귀국하기 이전에 이미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한문 이외의 다른 문헌들을 구해서 공부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힘이 밑바탕이 되어서 현장과 대등한 관계를 펼쳐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법상종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종파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